왜 같은 세상에서 사는데 누구는 부를 쌓아서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에 허덕일까요? 당신의 인생을 가난으로 몰아가는 보이지 않는 물길이 존재합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부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부를 쌓아가는 사람들은 강력한 흐름을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 흐름을 통제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당신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됩니다. 결국 당신은 잘될 운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중한 여러분에게 먼저 나폴레옹 힐의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큰 돈은 물이 내리막길을 따라 흐르듯 자연스럽게 돈을 모은 사람에게 흘러간다. 당신의 생각이 부를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지 아니면 가난으로 몰아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차이를 알지 못하면 평생을 가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무지의 덫에 빠져 계속해서 가난을 향해 떠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사고를 통제해 부의 흐름을 잡을 것인가? 여러분, 이제 앞에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성공과 부를 갈망하지만 정작 그 원리와 방법을 알지 못해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밥 프록터의 저서 부란 무엇인가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데요. 그는 우리에게 부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즉, 부를 이루는 핵심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패러다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밥 프록터는 말합니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의 결과이다. 즉, 우리의 생각이 부의 흐름을 형성하고 그것이 결국 물질적인 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을 바꾸고 긍정적인 사고와 성공을 위한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다면 부는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무지에 갇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고 운명에 휘둘립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패러다임을 통제하고요. 사고의 흐름을 부를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란 무엇인가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당신은 이 흐름을 스스로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패러다임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밥 프록터의 가르침을 따라 부와 성공의 길을 향하는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은 부의 흐름을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밥 프록터의 부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을 자신의 삶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저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을 끌어들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빚이 있고 그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영원히 빚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25,000달러를 버는 것이 제 목표라고 말했을 때 사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의식은 어땠을지 몰라도 적어도 제 의식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 목표를 글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빚을 갚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빚 생각뿐이었죠. 채권 추심원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거칠게 쏘아붙였습니다. 꺼져요. 돈이 있어야 갚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제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는 것뿐인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낸 거죠. 나는 왜 돈을 빌렸고 그 사람들은 왜 내게 돈을 빌려주었던 걸까? 돈을 조금이라도 안 갚는 방법은 없을까? 제 마음은 온통 그 빚에 매여 있었습니다. 일단 목표를 글로 적고 나자 돈 버는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5,000달러를 어떻게 벌까? 누군가 사무실 청소가 돈벌이가 짭짤해 라고 말한 게 기억이 났습니다.
남들 보기 번듯한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은 남들 밑에서 일하지 말고 자기 사업을 해야지 라고도 조언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죠.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청소기를 비롯한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새 상품을 살 여유가 없어서 중고품을 찾아다녔습니다. 알아보니 청소기에 양동이 몇 개와 대걸레까지 $980에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980가 필요해진 거죠. 문제는 돈 빌릴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 같아도 저 같은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제일 잘 알았습니다.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한 돈을 갚을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읽은 책에서는 한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못했으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시도하다 보면 돈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하는 능력이 좋아지고 누군가는 돈을 빌려줄 거라고 했죠. 마침내 저는 한 신탁회사 사무실에서 카이퍼라는 대출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출 담당자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그 일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소개했습니다. 제가 구상한 사무실 청소 사업을 소개하고 앞으로 전 세계 사무실을 청소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출 담당자는 저를 좀 별나지만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대출 담당자는 돈을 빌려드리죠 라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1,000를 받아들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청소가 필요한 사무실을 찾아 계약했고 또 다른 사무실이 없는지 찾아다녔습니다. 사무실을 청소하고 하루는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피로가 쌓여 탈진한 거죠. 사람들은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저는 일단 그 자리를 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근처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데 불현듯 제 안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전부 청소할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이후 저는 옷차림부터 바꿨습니다. 사업가처럼 차려입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 사무실 청소를 맡겼죠. 청소 사업은 점점 커져서 토론토, 몬트리올, 보스턴, 클리브랜드, 애틀랜타, 그리고 런던에 지사를 세우기까지 채 5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면 사무실 청소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으며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청소를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저처럼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많은 이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었지만 저처럼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레이 스탠퍼드는 우선 현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그 다음 어디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확인한 후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말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 어째서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목표가 없는 게 문제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목표가 있어요. 목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도 하고 명확하게 적어 놓은 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당신이 있는 자리, 바로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대개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당연히 알죠. 당신 강연을 들으려고 여기 쉐라톤 호텔에 있잖아요. 당신의 몸은 여기에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인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에 이르는 이 간단한 원칙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격은 두 영역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대상을 관찰하고 지각하는 마음, 즉 의식입니다. 의식 영역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또 하나는 감정적 마음, 즉 잠재의식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제 강연을 듣는 사람들은 저는 앞으로 훨씬 많은 돈을 벌 거라고 확신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의식 차원에서는 할 수 있고 말고 정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돈을 벌지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지각작용이 일어나는 의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신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천이라는 말은 믿음과 행동이 하나로 통합된 행위를 가리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 차원의 믿음을 잠재의식 차원까지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오래된 관념과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심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제가 성공을 이룬 것도 그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 채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문제입니다. 그럼 패러다임이란 무엇일까요? 패러다임은 수많은 습관이며 각자의 마인드에 새겨진 프로그램입니다. 잠시 후에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레이와 나눴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달라진 이유는 패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한 일입니다.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하나는 감정을 움직이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꾼 것이 무엇인지 마침내 알아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내고자 다른 사람들을 관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를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했던 거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과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지만 생식기관을 제외하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류의 의식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신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뇌에 내재한 프로그램은 저마다 차이가 있고 유전적 구성도 저마다 다릅니다. 또 인간은 모든 다른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 능력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와 소통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만지고, 맛을 봅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가 우리 마음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외부의 시선과 평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이 영업실적이나 직무평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고차원의 정신 능력이 있어서 직감, 관점, 의지, 기억, 판단,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개발할 때 외부 세계에 통제당하지 않고 외부 세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습니다. 직관적인 마음은 신성한 선물이고 이성적인 마음은 충직한 하인이다. 우리가 창조한 사회는 하인을 떠받들고 선물을 망각해버렸다.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패러다임에 지배당하지 않고 패러다임을 통제하게 됩니다. 패러다임을 통제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삶을 주도하게 됩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문제는 단 하나,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무지할 뿐 아니라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삶이 바뀌는 체험을 하고 싶은가요? 당신의 할 일은 마음을 열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뿐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정말로 훌륭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이른바 큰 돈은 물이 내리막길을 따라 흐르듯 돈을 모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이 존재하고 이 힘은 강물과도 같습니다. 한쪽에는 위로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사람들이 불을 향해 올라갑니다. 반대쪽에는 불행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물줄기가 흐르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난과 불행을 향해 내려갑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은 모두 인생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사고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정서는 행운을 향해 흘러가는 흐름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사고와 정서는 빈곤을 향해 흘러가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비유는 부를 축적하고자 목표를 세우고 부의 원리를 따르려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당신의 삶이 속절없이 빈곤으로 끌려가고 있지 않나요? 제가 제시하는 부의 원리를 노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저으면 그 흐름에서 벗어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노가 있어도 젖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듯이 부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난과 부귀는 서로 자리를 바꾸곤 합니다. 부귀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대체로 자발적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리에서 부귀한 자리로 오르는 변화는 철저하게 수립한 계획을 세심하게 실행할 때 일어납니다. 가난해지는 데는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죠. 가난은 가차없이 들이닥치기 때문입니다. 부는 수줍음을 타고 겁이 많습니다. 당신이 끌어당기지 않으면 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큰 돈을 버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부를 향해 올라가는 물줄기를 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큰 돈을 벌고 싶고 그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돈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돈은 돋보기입니다.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돈은 기존의 것을 확대할 뿐입니다. 돈의 효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몸과 마음이 편해져서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훨씬 더 큰 규모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무한한 우주에서 나옵니다. 만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은 종이일 뿐이에요. 종이 위에 잉크로 무늬와 글자를 찍은 것이죠. 이 종이는 사용하지 않으면 낡은 신문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자체는 돈이 아니에요. 돈은 개념입니다. 당신은 우주에 있는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당신이 그 돈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으로 얻어내야 하죠. 이 간단한 이치를 깨닫기만 하면 누구나 돈 버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루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잘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꼬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우리 하루는 부정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가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나쁜 뉴스를 들을 수도 있고요. 텔레비전을 켜면 나쁜 소식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 고민거리를 안겨줄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저 세상에는 부정적인 말과 사건이 많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쁜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 궤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신속히 정상 궤도로 복귀해야 합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하는 원리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강줄기를 떠올려 보세요. 한쪽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흘러가고 다른 한쪽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한쪽은 불을 향해 흐르고 다른 한쪽은 빈곤을 향해 흐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원한다는 것은 본질상 의식적인 일로, 원하는 것은 우리 의식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끌어당기고 우리가 삶에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에 뿌리내린 생각의 총합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하고 이 바람을 마음 깊이 각인해야 합니다. 우주와 연결된 잠재의식 깊숙이 이 바람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목표가 진동을 일으키고 우리는 그 진동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과 일치하는 에너지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 진동을 주파수라고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인드는 주파수에 따라 기능합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들리는 라디오처럼
주파수가 맞아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불안한가요? 혹은 주변 환경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돈 문제가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장담하건대 당신은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배울 때를 떠올려 봅니다. 곱셈을 배운 다음에 분수 개념을 배우죠. 이제 단순히 숫자를 곱할 뿐만 아니라 숫자 아래 선을 긋고 그 선분 아래 숫자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선분 위아래로 숫자가 있는 분수를 나란히 두고 숫자를 서로 곱하려고 가르쳐줍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계산하는 법을 쓰면서 알려주지만 단번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옆에 와서 공책에 숫자를 적어가며 분수 계산하는 법을 알려주고는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봅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방금 보여줬으니 그대로 해보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렴. 당신은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지 않았습니다. 귀로 듣기는 해도 마음을 담아 듣지 않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면 재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야 그 말이 들립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집중해서 들으면 마침내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알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의식 수준을 높이면 이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게 먼저입니다. 의식 수준은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무지에서 벗어나는 암과 깨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 왕도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금부터 제대로 생각해 봅니다. 당신이 삶에서 얻고 있는 결과는 당신의 의식 수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잠재의식에 뿌리내린 패러다임에 막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패러다임이란 의식 수준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막는 오래된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의식 수준이 약간 확장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의식 수준이 조금만 높아져도 성과를 몇 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의식 수준을 높이려면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으로 나아갈 때 더 높은 수준으로 의식이 확장됩니다. 명심하세요. 어떤 사람이 연간 10만 달러를 버는 이유는 연간 10만 달러를 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버는 방법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버는 방법을 알게 되면 다시는 연간 10만 달러에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나아가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의식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마야 앤젤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알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제대로 알게 되면 더 나은 행동을 하면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문가의 지도하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식 수준을 높이는 일은 작은 아이디어를 큰 아이디어로 바꾸는 일입니다. 더 큰 아이디어로 바뀔 때마다 당신의 의식 수준도 높아집니다. 어둠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아이를 안타깝게 여기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안타까운 것은 빛을 두려워하는 어른입니다.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가 편하기 때문이죠. 지금 당신의 주변에도 폭력적인 남편이나 술에 취한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성들은 남편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런 남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홀로 서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덜어 떠나는 이들이 있지만 머지않아 똑같은 처지에 놓입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의식 때문입니다.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달라질 뿐 변화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찾고 있다. 이 말이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참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공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러시아 사진작가 세면 키를리아는 생물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촬영하는 사진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사진술을 이용하면 신기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상상하는 이미지를 바꾸면 발산하는 에너지의 밀도와 색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사무실 내부의 직원들 배치를 적절하게 조율하면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르게 되고 그러면 생산성도 올라가는데 이를 순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흐르는 혈액이 더는 순환하지 않을 때 육체는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은 영원한 여정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순환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의 정신 상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캔자스주 토피카에 있는 매닝거 재단의 칼 매닝거는 유전보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합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진동을 가진 사람과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저는 기업을 방문할 때면 회의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곧바로 파악하곤 합니다. 그 사람들과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도 바로 판단하죠. 어떤 사람이 좌뇌형 특징이 강하고 어떤 사람이 우뇌형 특징이 강한지 또 어떤 사람이 좌뇌형과 우뇌형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에너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야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래의 성공 여부가 아닙니다. 그들과 거래를 하고 싶은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저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설득해야 하는 사람과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설득해야 하는 사람을 코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제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양쪽 모두 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와 함께 일할지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코칭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고객이 제가 시키는 대로 따른다면 저는 계속 함께 일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들은 훌륭한 학생이 될 테고 수백만 달러를 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흥미를 잃고 배움을 중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수한 학생은 정보를 빠르게 수집합니다. 언제나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하죠. 그들은 배움을 열망하고 자신의 것으로 흡수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학생은 아주 사소한 것에도 질문을 멈추지 않고요. 어떤 질문이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란 없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의식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의식 수준이 핵심이고 때로는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먼드 홀리웰은 번영의 법칙을 따르는 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경이로운 세계가 있다.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유전자는
완전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흠도 없습니다. 수정할 필요도 없고 개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끌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간절히 바라는 마인드로 임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리곤 합니다. 내 안에 상상보다 훨씬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필요한 것이 많고 모든 게 갖춰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외부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필요한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무일푼에서 수백만 달러를 버는 부자가 되기까지 저는 어떤 것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뿐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은 모든 장소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모든 힘과 모든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존재하거나 앞으로 존재할 지식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이는 중요한 명제입니다. 에너지는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은 똑같은 에너지,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영혼에서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올까? 스마트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한 개인이 있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 흘러나가는 에너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다면 현실에도 나타납니다. 이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죠. 저희 집에는 스포츠카드 5장으로 구성된 액자가 있습니다. 10종 경기, 금메달 리스트, 5명의 사진과 사인이 있는 카드 세트인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내 친구 밀트 캠벨입니다. 이 카드 세트를 선물한 것도 밀트였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밥 마티아스, 짐 소프, 레이퍼 존슨, 그리고 지금은 케이틀린 제너로 알려진 브루스 제너입니다. 당시 밀트는 나와 함께 아이 12명을 가르쳤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아이들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며 마인드와 인생에 대해 가르쳤죠. 12주 강의가 끝나자 그 아이들은 1만 관중이 운집한 무대에 올라 어른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겨우 1시간씩 12번 강의를 들었을 뿐인데도 말이죠. 그토록 짧은 시간에도 아이들은 마인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은 제 가르침에 야유를 보내기 일쑤입니다. 어쩔 수 없죠. 태초부터 내려오는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에 불과했으니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너지는 언제나 당신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갑니다. 당신은 이 에너지를 이용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 안의 에너지로 생각을 선택하고 그 생각을 내면화하면 신체의 진동이 바뀝니다. 사람은 의식의 영역에서 자신의 몸에 흐르는 진동을 자각하고 이때 자각한 것을 느낌이라고 부릅니다. 느낌이란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난 자각을 설명하려고 만든 단어죠. 의식은 주변에서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는 여러 아이디어와 사건을 거르는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당신이 어디에 몰입할지 선택하게 해줍니다. 에밀 폭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실패는 모든 유한한 것들과 한 편을 먹은 탓이다. 인생에서 만나는 성공은 모두 내면의 법칙과 한 편을 먹은 덕분이다.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어 물리적으로 개입할 수 없을 때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강연장 안에는 공기가 가득합니다. 만약 이 강연장이 완전히 차단되고 공기를 계속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연장이 터져버리겠죠. 말 그대로 사방의 벽이 폭발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인생에서 맛보는 실패는 모두 유한한 것, 곧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한계에 직면하면 다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지만 줄어드는 통장 잔액만 보이는 거죠.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변에 유한한 것, 이를테면 점점 줄어드는 잔액에 집중하고 그것만이 현실이라고 믿는다면 그 같은 현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면 세계로 초점을 전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성취할 방법은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의 삶이 지지부진하다면 원하는 것을 이룩할 방법이 이미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꿈이 무엇이든 그 꿈을 성취한 자신의 모습을 매일 시각화해야 합니다. 그 꿈을 이룬 자신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 꿈을 성취할 길이 열릴 것입니다.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면 마인드는 그 꿈과 같은 주파수에 맞춰지고 그 꿈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됩니다. 저는 전 세계를 돌며 많은 강연을 하는데 종종 강연 중 저를 가리키며 이게 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가리키는 것은 엄밀히 말해 제가 아니라 제 육체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제게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밥 프록터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저는 밥 프록터가 아닙니다. 밥 프록터는 제 이름일 뿐이죠. 나는 손이라거나 나는 머리라거나 나는 발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손, 내 머리, 내 발, 내 이름, 내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는 제가 아닙니다. 육안으로는 진정한 자아를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영혼이므로 제 일부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제가 영혼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영이며 혼입니다. 영을 가진 인간은 신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등한 생명체로 전지하고 전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에너지가 연결됩니다. 이때 당신은 그 사람과 주파수를 맞추게 되고요. 그 사람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영혼은 시간도 공간도 뛰어넘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정신에는 시간이나 공간의 한계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할 지식은 모두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행기로 하늘을 나는 방법도 언제나 우리 안에 존재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만드는 방법도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힘겹게 살아갈까요? 어째서 이런 영적 지식을 거부하는 걸까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멍청한 물건 따위를 구매할 일은 없습니다. 좋은 말과 근사한 마차를 마련하는 편이 훨씬 낫죠.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걸 사지 않을 겁니다. 도로를 건설해야 하고 곳곳에 주유소를 세워야 한다니까요. 자동차는 결코 대중의 인기를 얻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자동차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가장 좋은 교통수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업무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아직 생각해내지 못했죠. 그러니 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 지식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지식을 꺼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최근 저는 텔아이브에 갔다가 키프로스로, 키프로스에서 두바이로, 두바이에서 멜버른으로, 멜버른에서 오클랜드로, 오클랜드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로스앤젤레스에서 토론토로 이동했습니다. 일주일 조금 넘는 시간에 이 일정을 모두 소화한 것입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1시간만 시간을 내줄 수 있나요? 1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질문 딱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안타깝지만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도시로 이동하려면 비행기에 올라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줄곧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야 해.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다면 그들의 삶 전체가 바뀌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찾고 싶은 답을 내가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과 소통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로스앤젤레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스트리밍 서비스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신 담당자인 조슈아 카에게 전화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아는지 물어봤죠. 조슈아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뭐가 궁금하세요? 내가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필요한 것들을 설치해 드릴게요. 한두 시간 후에 조슈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컴퓨터에 아이콘이 생겼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 됩니다. 그렇게 스트리밍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2시간여 만에 스트리밍 채널을 개설한 거죠. 저는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저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방법을 몰라도 상관없겠죠.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니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해낼 방법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약간의 도움을 받는 것뿐입니다. 당신을 도울 사람을 찾으세요. 겁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은 넓고 이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해결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 방법을 직접 배워도 좋고 아니면 제가 했던 것처럼 그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도 좋습니다. 명심할 건 이것입니다.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앤드루 카네기는 이 사실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부를 일구려면 힘이 필요하고 고도로 조직한 전문 지식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때 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부를 일구고 싶은 당사자가 반드시 그 지식을 획득할 필요는 없다. 카네기는 철강 사업을 전혀 몰랐고 그 지식을 얻는데 관심도 없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철강 생산과 마케팅에 필요한 지식을 자신이 조직한 전문가 집단에서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네기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힘은 모든 곳에 균일하게 분포합니다. 당신에게도 그 힘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지식과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저는 밥 프록터의 위대한 발견에서 팻과 존이라는 부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은 무척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문제가 뭔지 아나요? 두 사람은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해요. 진심으로 바라는 게 있습니까? 팻은 저와 대화하면서 점점 관심을 보였지만 존은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윽고 두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집을 사세요. 하지만 돈이 없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하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돈이 필요 없다니요. 집을 살지 말지도 정하지 못했는데 돈이 왜 필요하겠어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가요? 존과 팻은 당시 팻의 딸과 함께 지하실을 빌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존의 아들은 전처와 함께 살고 있었고 존과는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였죠. 존과 팻은 자녀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집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게 목표네요. 그거라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요청하면 됩니다. 그냥 요청하면 된다니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요청하세요. 저는 마침 근처에 있는 하비 캘리스 부동산에 일하는 부동산 중개인 네털리 코프먼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네털리에게 전화했어요. 네털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집을 사고 싶어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세미나에 참석했던 네털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털리는 팻과 존에게 원하는 집이 어떤 집인지 알려달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냈습니다. 바지 워크웨이 7번지에 있는 집이었죠. 네털리는 부부에게 주택 구매 절차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때가 10월이었죠. 존과 팻은 보험 설계사였으므로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매니저를 찾아가 어떻게 해야 그만한 목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두 사람은 매니저를 찾아갔고 제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지 워크웨이 7번지로 이사했죠. 그 두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간 것이 12월 12일경이었고요. 저는 16일에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에는 딸랑 의자 2개와 손바닥만한 식탁뿐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을 계획인가요? 팻이 말했죠. 존의 아들은 아직도 우리와 대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때마침 저희 부부도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남는 식탁 세트를 처분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제 차는 컨버터블이어서 지붕을 열고 식탁과 의자를 실을 수 있었죠. 저는 지붕을 연 채로 한겨울 도로를 달려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당일 존의 아들이 나타났고 팻의 딸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부부는 바라는 대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집에서 크리스마스 만찬을 즐겼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빌의 열망, 즉 신과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 열망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이 열망이 실현되도록 허용할 때 놀라운 창의성이 발휘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표현하게 됩니다. 내가 찾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죠. 우리가 할 것은 그저 마음이 한계에 갇히지 않도록 자유롭게 놔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내가 바라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불멸하는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저 듣기만 해도 당신은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될 테고 어쩌면 자신이 조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외부인의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생명체는 인간뿐입니다. 인간은 자기 행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디로 나아가는지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스티브 보라는 제 친구가 한 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평생 쓰고도 남을 엄청난 재능과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신께 드릴 선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토머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무한한 지능이 지배한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이면에서 작용하는 무한한 법칙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수학적으로도 정확하다. 모든 일은 이 법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저는 이 법칙을 신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로켓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에 따르면 우주의 법칙은 너무나 정교해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는 시간을 초 단위까지 계산하여 우주선을 달에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폰 브라운 박사가 말한 대로 과학자들은 이 법칙을 적용해 달에 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람을 태운 우주선이 달에 가는 것을 보고 믿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생활에는 그 법칙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에너지이며 파동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은 강력한 파동으로 우주의 모든 시공간에 침투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우리 몸의 진동을 제어하며 우리가 끌어당기는 모든 것은 우리 몸의 진동 주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똑같은 일이 되풀이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면 그때부터 삶이 나아집니다. 소득이 늘어나고요. 기분이 더 좋아지고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매일 어제보다 나은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만약 자신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이 법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이 법칙에 어긋날 때 우리는 실패하고 법칙을 따를 때 우리는 성공합니다. 이해가 될까요?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라는 법칙을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과 악수할 때 우리는 상대에게 손을 내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도 손을 내밉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면 상대도 선행을 베풉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받을 생각부터 한다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겁니다. 가령 어떤 보험 설계사가 고객에게 당신을 진심으로 돕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보험 계약을 따내 돈을 벌 생각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의식 차원에서 보험 설계사는 고객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내보냅니다. 지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감정적 측면, 즉 잠재의식으로는 고객을 도우려는 게 아니라 돈을 원한다는 생각이 전달됩니다. 고객은 자신을 돕고 싶다는 말을 들었어도 사실은 반대로 보험 설계사가 자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객의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의식 차원의 긍정적 생각과 잠재의식의 차원의 부정적 생각이 충돌합니다. 고객은 부정적 느낌이 무엇 때문인지 명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그 느낌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보험 설계사가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고객이 결단을 내리고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 설계사가 법칙을 거스르지 않았다면 고객은 자연스럽게 계약서에 서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 내면의 갈등이 있는 이상 보험 설계사는 이 당연한 절차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만약 고객을 정말로 돕고 싶어하는 마음에 당신을 돕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거래를 성사시킬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매하는 상품의 효용을 제대로 설명하면 거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월리스 워틀스는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에서 중단 없는 성장의 법칙을 설명하는데 한 장 전체를 할애했습니다. 이 법칙을 따르면 우리는 발전하고 성장하며 매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좋은 성과 하나를 달성하면 더 좋은 것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영광스러운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비전을 품고 그 실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전진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성장하는 삶이 진정한 삶이며 신이 우리에게 애정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은 중단 없이 성장하는 삶이라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지 못한다면 이는 법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는 실패할 뿐이죠. 우리 생명이 시들어가거나 우리가 하는 일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게 법칙이니까요. 생명은 유지할지 몰라도 매출이 감소하고 소득이 줄어들고 몸과 정신 모두 나빠질 것이며 에너지가 고갈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경계해야 합니다. 도대체 내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돌아봐야 해요. 법칙을 거스르고 있는 게 틀림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원대한 이상을 마음에 그리고 창조의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세요. 기뻐하는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알아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 개발에 힘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많은 자기 개발서를 읽고 세미나에도 참석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현실에 어리둥절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요? 제가 이렇게 묻는 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근면과 정직만이 부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믿는다면 그 생각을 당장 버려야 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막대한 부는 성실하게 일한다고 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다. 부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명확한 요구 아래 원칙을 충실하게 따를 때 발생한다. 우연이나 유행으로 얻는 결과가 아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부를 요구해야 할까요? 신에게 요구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할 건가요? 앞에서 인용한 문장에 따르면 부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명확한 요구 아래 원칙을 충실하게 따를 때 발생한다. 우연이나 유행으로 얻는 결과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명확하게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할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구를 갖고 자기 자신에게 명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의 원리에 따라 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부의 원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시하곤 하지만
우주에는 엄연히 보상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저는 세미나를 열 때마다 사람들에게 미식축구 감독 돈 슐라가 한 말이 적힌 카드를 나누어 줍니다. 그 카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시작이라는 장애물을 넘지 못한다. 이건 어려운 우주과학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의 원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주는 풍요롭습니다. 하고자 한다면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않고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인 우파니샤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풍요신에게서 풍요로움을 한껏 빼내오더라도 풍요신은 넉넉하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며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숨을 한껏 들여 마셔보기 바랍니다. 대기에 있는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숨을 멈춰보세요. 그 상태로 종일 지낼 수 있겠나요? 누구도 공기를 한 번만 들이마시고 하루를 보낼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우주는 풍요로우며 그 풍요에는 한계가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건 그저 오래된 경전의 말일 뿐이지 현실은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만물은 동일한 법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거두는 모든 성공은 내면의 법칙에 따를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법칙에 순응한다는 것은 법칙을 동업자 삼아 그 조언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짚고 넘어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목적지에 도착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미 목표를 이룬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상상하는 것은 지적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고 지적인 차원에서 사람 간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가령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당신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단 말이죠.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소유한 것이고 저는 그걸 당신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닌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당신은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리적 형태로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 차원에서도 생각의 공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어떤 아이디어에 감정을 이입하면 정서적 차원에서 당신과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물리적인 형체가 없다고 해도 세상은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전기를 생각해 봅니다. 전선에 전구가 연결되어 있다면 전류가 흐르며 전구에 불이 들어올 것입니다. 60W 전구보다 75W 전구가 전력이 크고요. 75W 전구보다 100W 전구가 전력이 크겠죠. 마찬가지로 원대한 생각을 품을수록 더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겉으로도 드러납니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관찰해보세요. 활력도 에너지도 없어 보인다면 그 사람에게 원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몸으로 표현됩니다. 어떤 이가 무기력하고 축 늘어져 있다면 삶이 따분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밖에 없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 없이 지내는 사람은 꼭두각시처럼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부유물이나 마찬가지죠. 이와 반대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의지, 관점, 상상, 직감, 기억, 판단 같은 고등한 능력을 사용합니다. 진동의 법칙을 이해하면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각 색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무지개처럼 각 주파수는 위아래 주파수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주 만물과 연결되어 있죠. 인간은 정신을 활용해 고등한 차원, 즉 영혼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주 만물의 주파수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물질적 차원에서 달성하고 싶은 것에 의식을 집중해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생생히 그려본다면 그것은 결국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물질적 측면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가장 낮은 차원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고 잔액을 확인하죠. 컴퓨터 앞에서 숫자를 보며 실적을 따집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배웠기 때문이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전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틀린 게 옳게 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잘못해온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기에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알려면 뉴스라도 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이어서 창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오늘은 차가 지독하게 막히겠네. 어째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차를 천천히 몰아도 되겠군. 느긋하게 가면 돼. 생각할 시간도 생기고 좋아. 드라이브를 즐기자고 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만약 제가 세미나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 안의 가구 배치를 바꾸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절대 대화를 나누지 말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구를 옮겨야 되는데 다들 어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겁니다. 결국은 누군가 참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겠죠.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도 모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모르겠어요. 밥 선생님에게 물어보죠. 이제 다들 이런저런 말을 할 겁니다. 그냥 선생님한테 물어봅시다. 선생님이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구를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아무도 머릿속에 큰 그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이 있으면 처음에는 혼란스러워도 곧 질서를 찾게 됩니다. 혼란을 빚기 이전보다 더 질서정연하게 가구를 배치할 수도 있겠죠. 이제 제가 나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구를 배치하면 되는지 설명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쪽을 세미나실의 정면으로 삼을 겁니다. 이쪽을 보도록 가구를 배치하세요. 그러면 단 몇 초 만에 실내는 질서를 되찾을 겁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모든 사람이 머릿속에 똑같은 그림을 갖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을 때 머릿속에 정확한 그림을 떠올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기억하나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누구와 소통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이나 보며 문제를 잊으려고 합니다. 이미지는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인간은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만약 집이나 자동차 혹은 집에 있는 가구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선명한 이미지를 떠올릴 겁니다. 문제는 다른 사물과 달리 마인드는 이미지로 그리기 힘들다는 겁니다. 마인드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모양새가 없기 때문에 마인드에 관해 공부하는 사람도 어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마인드라고 했을 때 떠올릴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마인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인드를 배우기도 가르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1934년 서먼 플리트 박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인드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마인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그림으로 마인드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다음의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그린 단순한 그림 같지만 이것은 제가 지금껏 본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마인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본 것입니다. 사람은 신체와 마인드를 갖고 있고 마인드는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뉩니다. 사람에게는 감각 기능이 있기에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오감을 이용해 살아가도록 배워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내 말 좀 들어. 이것 좀 봐. 맛이 이상하지 않니? 아이들은 작은 안테나처럼 외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것에 정신을 뺏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은행 계좌 잔액,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생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각이나 평판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존하는 감각은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입니다. 이 감각 요소 때문에 공경에 처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감각 정보는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감각 정보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러려면 다음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식이란 우리가 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적 요소들을 살펴볼까요? 사람은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관점은 지적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지만 한때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죠.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구는 언제나 둥글었습니다. 지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한 푼도 벌지 못하고 힘들게 지낼 때조차 제 안에는 분명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과거에는 그렇게 가난했던 걸까요? 돈을 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낸 거죠. 외부 세계가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자신이 지닌 관점이 곧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점이 바뀌면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저는 항상 관점의 전환을 강조해 왔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지금껏 해오던 똑같은 일을 해도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 역시 지적 능력입니다. 저는 제 세미나에 참석한 브루스에게 당신도 1년 소득을 한 달 안에 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는 학교 선생님이었지만 실제로 연소득을 월소득으로 바꿨습니다. 브루스는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에 깜짝 놀랐죠. 당신도 의지만 굳게 다진다면 자신의 잠재력에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에게 인간을 달에 보낼 우주선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을 때 폰 브라운 박사가 언급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야 한다거나 대형 연구센터가 필요하다는 등의 방법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목표한 곳에 도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보다 먼저 대답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목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그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지입니다. 당신은 목표가 있다고 확신하나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나요?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모른다면 성장하거나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장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하고요. 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성취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는 주의를 집중하게 해주는 지적 능력입니다. 의지가 의식 속에 흘러 들어올 때 그 힘을 취해야 합니다. 그 힘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정수리에서 머릿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모습일 겁니다. 의지가 의식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 우리는 이 힘을 이미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침실 벽에 그림을 걸어 놓은 뒤 전등을 전부 끄고 양초를 켜면 어떻게 보일까요? 벽에 걸린 그림을 촛불 하나에 의지해 보면 그림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겁니다. 촛불의 빛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빛은 충분합니다. 빛이 전부 그림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빛은 방 전체로 퍼지며 일부는 저쪽을 향하고 일부는 이쪽을 향합니다. 또 일부는 천장을 향하고 일부는 바닥을 향해 흩어질 겁니다. 같은 밝기라도 손전등으로 빛을 한 곳에 모은다면, 즉 빛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면 그림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식 안에 흘러 들어오는 의지를 한데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의지를 굳히면 주의를 분산시키는 외부 요인을 무시하고 하나의 이미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붐비는 쇼핑몰에서 당신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본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분명 제 시선을 느낄 겁니다. 제 시선 때문에 불편한 느낌이 들 거고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당신의 뒷모습을 쳐다봅니다. 마음속 화면에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죠. 바로 당신의 뒷모습입니다. 저는 집중된 에너지를 내보낼 겁니다. 그 에너지가 총알처럼 당신의 뇌로 날아가서 당신 마음에 불편한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불편한 느낌 때문에 당신은 고개를 돌려 저를 보게 됩니다. 느낌이나 감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진동을 인식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떠올린 그림 혹은 이미지는 어떤 효과를 낼까요? 머릿속 이미지가 있으면 에너지를 한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된 에너지는 진동을 증폭하고 이에 따라 에너지 흐름이 급증합니다. 에너지가 훨씬 강해지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는 의지. 그 의지가 인간을 달에 보냈습니다. 그 의지가 우리를 성취로 이끕니다. 의지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또 다른 지적 능력으로 상상이 있습니다. 상상은 놀라운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어떻게 여기는지 상상에 관해 받은 교육을 보면 그야말로 참담할 따름입니다. 어째서 위대한 창업자가 되는 꿈을 꿀 수 있는데도 보잘것없는 삶에 안주하며 창조적인 꿈을 키우지 않는 걸까요? 긴장을 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큰 꿈을 성취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꿈을 이루지 못할 이유만 헤아리는지 답답합니다. 위대한 기업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위대한 기업을 세우고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과거 일리노이주 글렌뷰의 메이플우드 레인에 있는 집의 작은 방에 앉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회사를 세워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울 거다. 저는 실제로 회사를 세워 세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90여 개가 넘는 국가에 해외 지사가 있죠. 저는 이제 사업을 더 확장하고 매년 1억 달러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했기 때문이죠. 이렇듯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저는 제가 원했기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상상이란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기적 같은 힘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우리는 마음으로 거대한 성을 지을 수 있다.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달렸죠. 중요한 건 상상입니다. 상상을 발휘하세요. 상상 속은 모든 것이 유리하게 시작되는 곳입니다. 즐겁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도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래봐야 망상이라고 생각을 접어서는 안 됩니다. 상상을 왜 멈추나요? 상상은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영감을 줍니다. 삶을 지속하는 목표가 되고 활력소가 됩니다. 지금까지 바프로토에 져서 불안 무엇인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소중한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좌절감이 밀려오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해 깊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노력은 계속하여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려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꿈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현실은 너무도 냉혹하게 다가오죠.
하지만 여러분의 상상과 생각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상상력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미래를 지금으로 가져오는 도구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집중될 때 그 꿈은 당신의 삶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에서 이미 필요한 모든 힘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 꿈꾸는 능력,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상상력입니다. 인생의 여행길에서 잠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당신의 내면을 믿고 그 힘을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깨닫고 스스로를 믿어주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리는 꿈은 결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은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꿈을 믿고 상상할 때 그 꿈은 점점 더 강한 현실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의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여전히 강력한 에너지가 있고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력과 의지 그리고 끊임없는 믿음이 그 꿈을 현실로 반드시 바꾸어 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는 이미 당신 안에 있어요. 조금만 더 자신을 믿어주세요. 세상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되고 충분히 그 꿈을 이룰 힘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꿈꾸던 길을 계속 걸어가세요. 결국 당신은 그 꿈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가 언제나 소중한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엄청난 갑부에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객은 35m 넘는 호화 요트를 갖고 있었는데 카리브해에서 항해를 즐기다가 요트를 몰고 지중해로 건너가기도 했죠. 프랑스 남부 앙티브에는 아름다운 별장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어요. 수많은 별장들도 있었죠.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저는 그가 제공한 전용기를 몰고 지중해에서 카리브해로, 거기서 또 앙티브 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나흘 정도 멘토링을 하고 대가로 수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제 역할은 그 부자가 다시 사업 일선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었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노동의 목표는 돈을 버는 거라고 배웠는데 그 부자는 돈을 벌려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돈이 차고 넘쳤죠. 어쨌든 저는 임무를 완수했고 그 갑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를 멘토링하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었죠.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그가 매일 아침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를 틀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요트에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를 들으며 노래가 주는 힘을 느꼈습니다. 이 노래를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에 저장해두고 매일 아침 기상할 때마다 들을 것을 추천합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울할 때 행복한 척 하세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행복한 척 할 때마다 끝없는 행복을 찾을 겁니다. 처음에는 행복한 척 하는 것에 지나지 않더라도 곧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마인드를 표현한 그림을 살펴봅니다. 의식, 잠재의식, 신체가 있습니다. 의식이란 사고 영역입니다. 학습이 일어나는 영역이라 특히 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능과 온갖 지적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식 영역은 귀납적이면서 연역적입니다. 다시 말해 의식 영역은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 잠재의식은 철저하게 연역적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할 뿐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의식 영역에는 정보를 취사 선택할 능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의식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할 수 있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니 엄청나지 않는가요?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지 선택할 힘이 의식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 외에는 그 무엇도 제어하지 못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관점과 대응하는 방식은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이든 받아들일 힘도 있고 거부할 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 떠드는 이야기를 모조리 무시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무조건 수용할 이유는 없죠. 세상의 모든 헛소리를 거부하기로 선택하세요. 세상이 떠드는 이야기를 거부할 때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창조할 힘이 나옵니다. 만약 이 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 의식으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할 테입니다.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 힘은 형태가 없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창조적인 에너지입니다. 의식 영역에서 무엇을 선택해 뇌리에 새기든지 잠재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잠재의식은 거부할 능력이 없으며 철저하게 연역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잠재의식이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몸을 탁자처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몸은 내가 시키는 대로 변합니다. 우리 몸은 마인드가 부리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잠재의식이 그 이미지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잠재의식은 이미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들어오는 이미지를 수용할 뿐이죠. 이 개념은 우리가 살면서 듣게 되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중요한 개념이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힘이 존재합니다. 이 힘은 당신의 의식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당신이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을 비롯해 다양한 매체에서 접하는 메시지 역시 모두 당신의 의식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이들 메시지를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적 능력을 활용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은 듣지 않겠다. 어떤 아이디어를 거부하겠다고 선택함으로써 그 아이디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메시지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비판적 사고 없이 그 메시지가 잠재의식으로 흘러가도록 허용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의식으로 흘러 들어간 메시지들은 잠재의식에서 패러다임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온순한 양처럼 아무 생각 없이 뒤따라가는 거죠. 저 길로 가야 해. 다들 저 길로 가고 있잖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단언컨대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다수가 몰려가는 길에는 돈 벌 거리가 없습니다. 돈 벌 거리는 반대쪽에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나 강연을 할 때마다 두세 명은 거기서 돈 벌 거리를 찾아 돌아갑니다.
어째서 이토록 소수의 사람만 인생을 바꾸고 대다수의 사람은 변화에 실패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어려서부터 남들이 하는 대로 하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쓰는 언어가 무엇인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음식을 좋아하나요? 그 음식을 좋아하게 된 것은 당신의 결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결정한 거예요 라고 항변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당신이 결정한 게 아니라 환경이 당신을 몰아간 겁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쩌다 지금 쓰는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을까요? 그 말을 사용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는 잠재의식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갓난아이의 잠재의식으로 들어갑니다. 4, 5살 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를 외국에 데려가 언어를 가르치면 금세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어린아이의 이런 능력을 활용해 여러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말문이 트이기 전에 아기에게 읽는 법을 가르치면 말문이 트일 때쯤 부모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잠재의식은 우리가 주는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로버트 하인라인이 쓴 소설 낯선 땅의 이방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일상의 사소한 일을 수행하는데 이상할이 많지 헌신하다가 결국 그 일에 얽매인다. 대다수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붙들려 살다가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 아무 가치도 없는 시시한 일밖에 모르고 삽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할 줄 모르고 자신이 어째서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인생은 덧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보람이나 가치가 없이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만약 당신 주변 사람들의 일상이 시시한 일로 채워져 있다면 당신의 인생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성장할 때 주변 어른들이 힘들게 일하며 돈을 벌었다면 지금 당신도 힘들게 돈을 벌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성장할 때 주변 어른들이 돈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자는 돈이 많아도 불행하다고 가르쳤다면 그런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주변 사람들의 선입관과 사고방식에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사고방식을 바꿔봅니다. 잠재의식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찾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분명 있습니다. 세상에는 빈곤선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병들어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요. 집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얼굴에 닿은 햇빛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평범한 조건에 놓인 사람이라면 감사할 거리가 이보다 훨씬 많겠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 놀라운 효과가 뒤따릅니다. 예전에 피닉스에서 세미나를 열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샌디 갤리거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피닉스를 떠나려는 제게 샌디는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갔고 샌디는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몇 개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놓인 냅킨을 집어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할 거리를 10가지 적으세요. 그러고 나서는 그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3명을 떠올리며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조언을 실천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나쁜 에너지를 보내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그래서는 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보냄으로써 내 마음은 좋은 주파수와 공명하게 됩니다. 제가 샌디에게 제시한 세 번째 조언은 5분간 가만히 앉아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샌디는 세면을 마치고 가족이 있는 하와이로 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말한 3가지 조언을 매일 아침 실천했다고 합니다. 감사할 거리 10가지를 적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3명을 떠올리며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 후에 가만히 앉아 5분 동안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한 거죠. 샌디와 동생, 어머니는 바보 같은 조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제 조언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지금은 이 조언이 자신들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다고 말합니다. 월리스 와틀스는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의 한 장을 전부 할애해 감사하는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마음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방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하는 마음이다. 다시 말해 번영의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마음을 조정하고 조율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가령 작은 부족, 사업상, 난관, 인간관계 갈등처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사람은 그 문제에 몰두하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에너지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에 집중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더욱 커지죠. 워틀스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조율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선을 돌려 자신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며 거기에 시간을 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조언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문제에 이렇게 대응해 봅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 어찌할지 모를 때는 그와 관련한 모든 일을 잠시 멈춥니다. 그런 다음 감사하게 여길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이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순간 모든 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술사가 손가락을 딱 하고 튕기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듯 감사의 마음을 품는 순간 문제들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되며 자신의 삶에 바람직한 것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미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품을 때 좋은 것을 더 많이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한 달간 매일 공부하면 장담컨대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워틀스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에 시선을 고정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한다. 우리 마음은 가장 좋은 것 혹은 가장 좋은 속성을 띌 때 좋은 것들을 끌어당긴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에너지의 원천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죠.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핵심일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제 멘토 중 하나인 빌 고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본래의 모습에 충실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자신이 아니다. 아내의 말도 아이들의 말도 따르지 말라. 자유를 바라면 자신의 본 모습을 지켜야 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자신이 제일 잘 안다. 시간과 돈의 관점에서 자유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많은 돈과 여가를 원하죠. 돈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여가를 누리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돈이 부족할수록 여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제가 빚을 지고 있을 때 온갖 사람들이 저를 다그쳤습니다. 돈 어디 있어?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알면 돈을 갚았을 테고 이렇게 전화할 일이 없었겠죠. 저는 1년에 4,000달러를 벌었지만 빚이 6,000달러였습니다. 참담한 상황이었죠. 18개월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은 즐겁지 않죠. 그런 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는 거죠. 시간과 돈의 자유를 누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원하는 일을 원하는 때 해도 될 만큼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유지할 만큼 돈이 많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가게에 들어가 가격표를 확인하고 그냥 나오곤 했습니다. 저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가격표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재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쇼핑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대부분 먼저 가격표를 확인해봅니다. 원하는 것을 살 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형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자신에게 가게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급원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동서고금의 종교와 과학이 이 사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에 불과합니다. 공급원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몫을 아무리 많이 챙기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몫을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저는 레이 스탠퍼드의 말을 기억합니다. 무일푼이던 나와 달리 그는 항상 돈이 많았습니다. 레이는 돈 뭉치를 꺼내 들고는 돈이 말은 못해도 말귀는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돈을 부르면 돈이 온다는 거였죠. 저는 돈을 불러보았지만 돈은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번영의 법칙을 이해하고 나자 돈이 제게 왔습니다. 우주가 제공하는 풍요로운 원천을 이해하자 돈이 제게 온 것이죠. 부를 축적하는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장애물은 우리가 돈에 관해 지닌 신념이나 생각, 감정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본 것만 믿는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삶을 보는 관점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입니다. 부자들은 세상의 이치가 이 격언과 정반대라는 사실을 압니다. 꿈이 실현되는 것을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 신념이 백만장자와 보통 사람을 가르는 유일한 차이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은 모두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부자가 되는 특징을 갖추었을 뿐입니다. 부자가 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만약 대중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의견과 편견이 내 삶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피지 않고 무턱대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들이 성취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품은 애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둘째,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거나 기회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기회는 애쓰고 노력할 때마다 이따금 들려오는 속삭임 같은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부를 쌓은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면 그 사람들이 태악이나 해고처럼 다른 사람들이라면 참담하게 느꼈을 비극적인 사건을 자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도 그 상황을 기회로 보고 성공했습니다. 부자들은 부를 쌓는 일이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어느 날 종착역에 도착하면 마무리되는 여행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불을 쌓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의 마인드를 갖추기 전에 엄청난 부를 얻으면 그 부를 전부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큽니다. 복권에 당첨되었다가 몇 년 만에 무일푼 신세로 전락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부의 마인드를 배우지 못했기에 부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가진 모든 돈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온갖 이득을 누리며 자란 사람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할 잠재력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아무리 찾아다닌다고 해도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전에는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밥 프록토의 저서 불안 무엇인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돈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사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풍요로움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있습니다. 부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생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달려 있습니다. 생각이 곧 파동이고 그 파동이 현실을 바꾸는 진동을 일으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느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마음을 분명하게 품고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스스로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의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하죠. 올바른 진동과 주파수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는 다가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생각을 품고 그것이 현실로 되도록 믿으세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당신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힘의 근원은 당신의 영적 본질에서 시작되며 내면의 에너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때 부와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한정된 자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무한한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않고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생각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원대한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믿음과 행동을 함께 가질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스스로를 믿으세요. 당신 안에 이미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부와 성공은 당신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 꿈을 이루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신을 믿고 내면의 힘을 끌어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밥 프록토는 말합니다. 진정한 부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고요. 이미 그 사실을 깨닫고 당신의 생각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믿으세요. 오늘부터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술램프 인생닥터가 언제나 소중한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